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UFO 맹성열 제1장 UFO 신드롬. 왜 UFO 연구를 시작했나? 점점 태양의 모양은 바뀌어 마치 축을 중심으로 급히 돌면서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산하는 신비로운 원반같이 변했다. 태양은 계속 2, 3분 동안 돌면서 여러 빛깔의 광선을 비췄다. 서서히 하강하더니 갑자기 땅을 향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타는 듯한 열을 뿜으며 땅으로 떨어지는 태양을 바라봤다. 그것은 땅에 가까워질수록 더 크고 뜨거워졌다. 그들에게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차게 다가오고 있는 덩어리에 부딪혀 깨지거나 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셉 펠리티에 파티마의 춤추는 태양, 카톨릭 다이제스트 1989년 5월호 2021년 3월 초 뉴키즈 언 더 블럭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출연 섭외가 들어왔다. 35년 동안 수행한 UFO 연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내가 촬영한 방영분의 콘셉트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였다. 내가 시대를 앞서가는 연구를 하고 있어 뭔가 안타깝다는 뉘앙스였다. 여기에는 아직 지구를 방문하는 외계인의 정체가 밝혀지려면 앞으로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내가 시대를 앞서간 것은 맞지만 적어도 외계인과는 무관하다. 나의 UFO 관련 연구는 종교의 기원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물리학자의 길을 갈 것인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방황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물리학자를 가장 동경했다. 하지만 학부 4년을 거치면서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때 김영준 교수가 개설한 과학과 종교라는 교양 과목이 눈에 띄었다. 김영준은 고려대학교 화공과 교수로 도올 김용옥의 친형이다. 사실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그런 사실을 몰랐다. 어쨌든 당시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교양 과목을 강의했다. 나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과 종교 문제에 천착했고 이 문제를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스위스 심리 분석학자 칼 융이 쓴 비행접시라는 책을 접하게 됐다. 그는 고대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천상의 히에로파니와 오늘날 우리 앞에 나타나는 UFO가 동일한 현상이라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이를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시켰다. 그가 제기한 화두는 종교 발생과 UFO 현상을 동일한 시각으로 보자는 것인데 매우 흥미로운 가설이긴 하지만 그것을 심리학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내 관점이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과학과 종교의 기말시험 대체 리포트로 제출했다. 좋은 학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후 나는 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다. UFO 신드롬의 저술. UFO 신드롬은 원래 종교의 발생을 파헤치는 내용이 담긴 책이었다. UFO와 관련해 권위 있는 저자들이 쓴 책이나 원고에서 UFO 현상과 종교 문제를 다뤘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게 됐고 이들의 이론을 참고해 새로운 종교 탄생 가설을 만들어 봤다. 하지만 출판사의 편집 과정에서 UFO 사례를 많이 추가해 전면에 배치하면서 학술서의 느낌이 사라지고 대중서로 재탄생하게 됐다. 대체로 학자들은 고대 인류가 자연현상에 대한 몰 이해와 심리학, 사회학적 동기에 따라 우리에게 익숙한 고등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런 이론의 바탕에는 고대인들의 과학적 토대가 낮은 수준이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맞닥뜨린 UFO 현상이 고대에 체험했던 것과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면 이런 가설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은 우리의 종교 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나는 당시 UFO 연구야말로 인류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인 종교 발생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나의 신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다. 특례 보충력 복무를 하는 5년여의 기간 동안 이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영국 유학을 가기 한 달 전 드디어 UFO 신드롬이 발간됐다. 나는 이 책에서 UFO 현상이 분명히 물리적 실체가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학적 측면도 강하게 내재돼 있어 실제성과 상징성을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현상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려는 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UFO 증후군이 인류의 민속신앙 발생이나 종교 기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성모 마리아 출현 등과 같은 종교 체험과 UFO 접촉 피랍 체험을 같은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종교 발생에 대한 가설들. 종교 현상은 왜 생기고 어떻게 발전하는가? 라는 문제는 지난 1세기에 걸쳐 인류학자와 종교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19세기 초 학자들은 세계 여러 종교의 가장 위대한 상징들은 해, 달, 폭풍 등과 같은 자연현상들의 인격화라고 주장했다. 그 후 종교가 애니미즘으로 비롯됐다는 에드워드 타일러의 주장과 종교가 원시 문화의 특징적인 주술로부터 비롯됐다는 제임스 프레이저의 가설이 각광받았으며 이와 같은 주지주의적인 종교 기원 가설에 반발해 로버트 마레트와 루돌프 오토 등이 주축이 된 정서적 기원론이 성행하기도 했다. 이들 정서주의론자들은 종교 감각이 체험자의 심성 상태, 특히 초자연적인 것과 대면했을 때의 공포나 외경 등으로 구성되는 종교적 감각 내지 본능 같은 것에 의해 발휘되고 결코 정령 개념이 곧 종교적인 감각의 시발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물체나 천둥과 같은 놀라운 자연현상에서 느껴지는 비인간적인 힘이나 세력에 대한 외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매력의 양면 가치가 종교심을 유발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UFO 체험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UFO 현상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이다. 야훼 신앙의 특성.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이자 이슬람교의 사상적 지주가 되고 있는 구약의 야훼 숭배 신앙은 인류 사상에 영향을 끼친 종교 현상 연구의 중요한 테마이다. 이처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 현상이 보여주는 역동성에 기인한다. 마르체아 엘리아데는 야훼 현현을 천공적, 기상적 히에로파니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신현현이 후세의 계시를 가능하게 하는 종교 경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대표적인 기상과 하늘의 에피파니로서 시내의 산의 모세 앞에 나타난 뇌성과 짙은 구름, 엘리야의 번제 위에 내린 야훼의 불, 셈족의 이집트 탈출 때 동행한 불기둥, 구름기둥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야훼는 하늘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의 눈에 불과 빛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장관은 체험자들의 뇌리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오늘날 고등 종교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오토 또한 이 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는 비합리적이고 누미노스 한 것에 대한 감정이 모든 종교에 일반적으로 살아있지만 이는 셈족의 종교, 특히 성서적 종교에 더욱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구약의 신현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순차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구약에서의 종교 체험은 하늘에 나타나는 불과 빛을 동반한 신현현에서 시작된다. 이런 에피파니들은 많은 사람 앞에 구현, 원통형과 같은 기하 입체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임재한 신을 직접 접촉하도록 선택받은 소수의 인물이 존재하고 이들의 접촉은 매우 은밀히 이루어진다.
신과의 조우는 양면 가치적인 체험으로 마치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극도의 공포와 함께 이상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 조우로 인해 이들은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셋째, 신과 조우하는 선택을 받은 자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은 인류의 종말과 구원을 널리 알리는 소명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은 종종 초기에는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점차 이들 주위에 추종하는 세력이 형성되고 숭배교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융 학파가 동일시하는 야훼 현현과 UFO 현상. 칼 융은 그의 저서 만달라 원형에서 총체성을 상징하는 원의 원형이 다니엘과 에녹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나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원형들이 야훼 숭배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과 빛을 동반한 둥근 물체들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구약 예언자들이 신과 대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야훼 숭배의 중요한 초기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칼 융은 선지자 엘리야나 에스겔의 체험에 등장하는 불과 빛의 원형들을 오늘날에 목격되는 UFO들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봤다. 영국 성공회 목회이자 융 학파이기도 한 존 샌포드는 그의 저서 꿈, 하나님의 잊힌 언어에서 에스겔의 체험은 오늘날 비행 접시의 체험과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면서 특히 4개의 바퀴가 마치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직선 운동하는 것은 오늘날 비행 접시의 환상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무의식으로부터의 자발적인 투사일 수 있다라는 융의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라고 주장한다. 야훼 신앙과 UFO 신드롬. 에스겔의 체험과 오늘날의 UFO 체험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해 보인다. 루미노스 체험의 본질은 양면 가치이다. 타자와의 조우시, 한편으로는 매력,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를 느끼는 체험인 것이다. 나는 UFO 현상을 근접 체험한 이들에 대한 사례들을 UFO 신드롬에서 접촉자와 피랍자 체험으로 나누고 이때 나타나는 양면 가치적 종교 체험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융, 샌포드와 동일한 관점을 그대로 취하지 않더라도 UFO 신드롬이 고대 셈족이 체험했던 신현현과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오토는 그의 저서 성스러운 것에서 에스겔서의 몇 가지 대목이 보여주는 기성의 요소에 따라 우리의 환상을 자극시키는 힘을 나타낸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 충동이 이상한 것, 놀라운 것, 기적적이고 환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섞이면서 이적과 전설에 대한 신비주의로 그릇되게 발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오늘날의 UFO 현상이 현대 문명에서 사회 심리학적으로 파장을 들이우며 신드롬을 일으키는 양상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모 마리아 현현과 UFO 신드롬.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형상과 존재들을 맞닥뜨리는 체험은 고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체험은 서구권에서 그 시대상에 맞춰 적절히 해석돼 왔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중세 서구에서 성모 마리아 현현과 결부됐다. 1858년 프랑스 루브르의 한 동굴에서 새 소녀 앞에 나타난 신비한 존재는 신학자들의 경론 끝에 교황청에서 성모로 인정받았다. 1916년, 1917년 사이 포르투갈 파티마의 새 양치기들은 빗덩어리와 함께 나타나는 남녀의 존재들을 목격했다. 2년에 걸친 이런 조우를 통해 이 아이들은 예언자가 됐다. 루르드의 경우 하늘에서의 에피파니 체험은 주로 새 아이들에게 국한됐지만 파티마의 사례에서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은빛 원반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혼비백산하게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례도 교황청에 의해 성모 현현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모든 천상 존재와의 조우가 성모와의 조우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15세기에 침략한 영국군에 대항하는 프랑스군의 선봉에 서서 프랑스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잔다르크는 그가 하늘에서 나타난 존재로부터
소명을 받고 전쟁터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마녀로 몰려 화형당했다. 찰스 호이트는 그에 져서 주술에서 과거에는 하늘에서 성모와 성자를 봤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비행 접시를 보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는 현실이 그 시대의 사고 수준대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말한다. 성모 현원과 UFO 신드롬의 가장 큰 공통점은 칼 융이 명명했듯이 환시적 소문이다. 칼 융은 비행 접시들에서 오늘날의 UFO 목격을 파티마에서의 집단적 환영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자크 발레는 과달루페와 루르드, 파티마 등지에서의 성모 현시 사례들과 그가 마고니아로의 여행권이라는 책에 기록한 UFO 사례들의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적했다. 나는 성모 현원과 UFO 신드롬에서 자크 발레가 지적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특성은 최근 접체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UFO 피랍 체험의 경우 납치자의 초기 출현은 성모 발현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른다. UFO 피랍의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한 여성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방에 나타난 빛나는 불빛 때문에 일어난다. 그 불빛은 광구 형태로 닫힌 창문이나 벽을 통해 스며들고 점점 커지면서 휴머노이드 형태가 된다.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고 싶지만 꼼짝달싹할 수 없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다. 극도의 공포가 엄습하지만 그 존재가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편안함을 느낀다. 한편 성모 마리아의 발현 모습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이상한 빛을 본다. 그것은 불의 구체 또는 빛나는 구체이다. 이런 구체는 차츰 형태를 띠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남자나 여인의 형태로 변화한다. 맨 처음 이런 존재를 목격한 아이들은 겁에 질리지만 곧 그 존재로부터 행복감을 느낀다. 이처럼 UFO 피랍 초기와 성모 마리아 또는 성자 발현 초기의 양상은 매우 비슷한 측면을 공유한다. 이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보여주기 게임에서 그 내용물에는 사회적 종교적 전통의 배경이 투사돼 나타난다. 마리아 숭배가 왕성한 카톨릭 신앙이 지배적인 유럽 지역에서는 그 내용물이 마리아나 천사의 형상을 띠며 과학 만능주의 북미 대륙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서구 지역에서는 첨단 과학 우주선과 외계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계 문명의 천사 종교학자 로버트 엘 우드와 해리 파틴은 성모 접촉자들과 UFO 접촉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목동들, 어린 소녀들과 같은 평범한 이들이 성모를 만나 인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메시지는 교회 간부들에게 전해지도록 돼 있으며 여기에는 지도층이 회개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면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성모와 통교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사실상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 비난의 대상이 돼 버린다. 하지만 그들이 확신에 찬 메시지와 그들이 보여주는 신비 체험의 강렬함이 결국 순례 행렬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대중적인 인정을 받은 후 그들의 주장이 교회로부터 승인받게 된다. UFO 접촉자들의 이야기도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대체로 이와 같은 공식을 따른다. 평범한 이들이 어느 날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과 교유한다. 외계인들은 접촉자를 특별히 선택했다고 하면서 텔레파시 등으로 교신하고 이해하기 힘든 우주 철학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불평등, 전쟁, 핵무기 등으로 지구상에 곧 무시무시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접촉자들은 선택받은 메신저로 사명을 부여받는다. 이 임무는 매우 중요한데 만일 제대로 수행하면 인류는 파국적인 재난에서 벗어나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접촉자들은 그가 받은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강연회를 개최하며 책을 저술한다. 그들은 외계인을 만났다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조롱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그리고 몇몇은 그들을 믿고 따르는 무시 못할 규모의 숭배 집단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엘 우드와 파티는 현재의 UFO 종교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요소와 새로운 상징들이 보여주는 모순적 구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하는 기계 문명의 천사로 요약된다 라고 말한다. 그는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의사 정령적 존재와의 접촉하에 이루어진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비행접시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계시의 형태는 현대의 천문학적 기계 문명적인 맥락에서 돌출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대에는 타계에서 도래한 천사나 수호신들이 직접 선택한 몇몇들과 교신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힘과 비전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UFO 그룹에서는 나사의 우주선만큼 현대적인 주형 틀에 따른 신화가 발생하고 있을 따름이며 이들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엘 우드와 파틴의 주장은 UFO 신드롬 중에 일부분인 접촉차 운동에 국한돼 있지만 최근 피랍 체험에서 피랍자들도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피랍자들도 UFO와 조우한 후 기적적인 치유를 일으키거나 갑자기 인생관의 변화를 겪고 새로운 철학을 설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엘오드 등의 기적에 따른 혁신은 접촉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UFO 신드롬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크 발레는 UFO 현상에 단지 접촉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조우자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이루게 하며 이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독특한 신앙 집단을 형성하게 하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양상이 구약시대의 모세에게 일어났으며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UFO 체험이 궁극적으로 파티마나 루르드에서 일어난 현현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UFO 접촉자와 피랍자에 대해 그것이 환상 치약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나는 비록 이들이 환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를 유발하는 어떤 공통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요인은 아직 그 정체성을 알 수 없으며 오래전부터 종교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믿는다. 나는 UFO 신드롬에서 UFO에 대한 믿음을 구심점으로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출현할 모든 여건이 성숙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크 발레의 주장에 동감했다. 현대 과학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현상들보다도 UFO가 가장 큰 경외감과 인간의 상대적 왜소함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의 조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한 개인의 기적적인 체험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UFO 탑승자들과 접촉함으로써 타계와의 교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수천 명의 사람이 존재한다. 파티마와 루르드,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작용했던 현상과 효과가 UFO 현상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한국 상공의 UFO 웨이브. 한 민간기 탑승자가 서울 상공에서 둥글고 흰 물체를 촬영했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외계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이 UFO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 있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외계 우주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위쪽에서 포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것은 유리창에 붙어 있는 물방울인데 단지 이상한 각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마치 비행체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화일보 기자가 찍은 가평 UFO 사진. UFO 신드롬 1세의 발행일은 1995년 9월 1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관행에 따라 책이 보름쯤 전에 세상에 나왔다. 넥서스 출판사 대표는 자신의 차와 운전기사를 내주면서
그동안 내가 기고나 인터뷰 등으로 인연을 맺었던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직접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며칠 동안 방송사와 언론사를 다니면서 책을 전달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홍보될 것이라는 전망은 할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내가 방송이나 언론에 노출됐던 때는 UFO와 관련된 관심이 고조되던 몇몇 시기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해외 토픽을 통해 외국에서 목격된 UFO가 화제가 돼야 책을 홍보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영국의 10월 학기가 시작되기 보름쯤 전에 출국해야 했다. UFO 문제가 화제로 떠오르길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정말로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다. 1995년 9월 5일 이른 아침 문화일보 사진부의 김선규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전날 추석 특집에 사용할 사진을 찍기 위해 가평에 스케치를 나갔다가 오후 4시경 농가에서 고추를 터는 노부부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회사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을 고르던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는데 그곳에 뭔가 묻어 있어 이를 제거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결국 그것은 실제로 어떤 피사체가 우연히 사진에 찍힌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연속 촬영된 앞뒤 커트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UFO일 수 있다는데 생각이 미친 김 기자는 그날 밤 당시 UFO 최고 권위자였던 조경철 박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조 박사는 UFO라고 확인해 줬다. 이런 자문에 따라 문화일보 사진부는 다음날 다른 언론 매체들을 통해 이 사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조 박사가 김대중 총재가 주도하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대회에 과학기술 대표로 참석하게 돼 UFO 사진을 설명해 줄 다른 전문가가 필요했다. UFO 신드롬을 감수해 줬던 조 박사는 나를 추천했고 이에 김 기자가 나에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한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초대에 응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서 나의 역할은 사진에 찍힌 물체가 UFO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한국 UFO 연구협회의 연구부장이었으며 행사장에 서정환 조사부장과 함께 가서 그 사진에 찍힌 괴물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물체가 구름 바깥쪽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시 기상청에 전화해서 그날 해당 지역의 구름 높이를 확인했다. 그 결과 구름이 지상에서 4km 위에 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 물체는 최소 4k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찍힌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의 각도를 추정한 후 삼각함수를 사용해 실제 카메라 렌즈와 그 피사체와의 거리를 구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물체의 크기를 집감했다. 그 결과 300m 정도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UFO 크기와는 큰 차이가 났다. 조사부장과 논의한 후 좀 더 보수적인 가정을 통해 100m 정도의 크기로 축소 조정했다. 그 다음에는 그 물체의 속도를 짐작해야 했는데 김 기자가 연속으로 찍은 사진 앞뒤에 그 물체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프레임 간시적 간격이 0.3초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물체가 최소 초속 4km 정도 속도로 움직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속도는 음속의 12배 정도 된다. 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그것이 새나 다른 비행체가 아닌 UFO라는 것에 결론을 내렸다. 이런 내용은 1995년 9월 6일 주요 신문에 보도됐다. 특히 문화일보에서는 이를 일면에 크게 보도했다. 그리고 이런 사건 내용은 그날 KBS TV 밤 9시 뉴스에 보도됐는데 나는 이 뉴스의 영상을 통해 사건이 조작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역 공군 교관의 계룡산 UFO 목격. 이런 보도들이 나간 후 한국 UFO 연구협회에 여러 제보가 들어왔다. 그 중에는 당시 현역 공군 장교로부터의 제보도 있었다.
그는 당시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초등비행훈련 교관이었던 피소령이었다. 마침 그 당시 부모님이 청구에 계셨으므로 9월 9일 출국 전 인사차 집에 내려갈 때 피소령을 공군사관학교 근처에서 만났다. 그는 9월 4일 계룡산 근처에서 UFO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날 그는 프로펠러식 훈련기로 초등비행 훈련 중이었다. 김 기자가 가평에서 UFO 사진을 찍기 3시간 전쯤인 오후 1시경 그는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산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이미 남하해 그의 시야에서 멀어진 상태였다. 그는 약 1.5km 상공에서 훈련병들의 비행기를 뒤쫓아 가고 있었다. 이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곧 그는 그것이 유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성이었으면 공중에서 소멸하거나 지상에 충돌했을 텐데 그 물체는 지상 300m 상공에서 내려온 후 피소령이 타고 있던 비행기 쪽으로 수평 비행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약 15초 동안 관찰했다. 자신의 비행기 바로 아래쪽으로 지나갈 때 피소령은 그 모양을 매우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름이 3, 4m쯤 되는 팽이 형태로 은빛 광택을 내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서 지도, 자, 각도기, 그리고 계산기를 꺼내 UFO가 이동한 궤적을 직접 표시해가며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그가 계산해낸 UFO 속도는 음속의 7.3배였다. 이는 가평에서 찍힌 UFO의 속도와 비슷했다. 피소령은 그 비행 물체가 미국이나 러시아의 비밀 병기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그 물체의 표면이 명백히 반질반질한 금속성인 것처럼 보였는데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 스텔스기는 레이더 방향음을 내지 않기 위해 표면에 광택이 나는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지상 300m에서 음속의 7.3배나 되는 속도로 날아갔는데 소닉 붐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셋째, 아무런 추진 수단이 보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유선 형태도 아니었는데도 마치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잡아당기듯이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1995년 9월 UFO 웨이브 김선규 기자의 UFO 사진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히던 날 UFO를 목격한 공군 조종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1995년 9월 4일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UFO에 대한 매우 결정적인 증거였다. UFO가 동일한 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여러 번 목격되는 현상을 UFO 웨이브라고 한다. 말하자면 1995년 9월 초에 한반도 상공에서 UFO 웨이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추정을 확인시켜 주는 추가 제보가 협회에 접수됐다.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995년 9월 4일 새벽 1시 30분경 의정부 근처인 경기도 양주군 남면 황방 1리 원당 저수지에서 김모 씨와 그의 친구 한 명이 야간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때 그들은 200에서 300m 정도 높이에서 저수지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궤 비행체를 목격했다. 대략 집채만한 이 비행기는 눈부신 발광체로 지나가는 동안 저수지를 환하게 밝혔다고 한다. 1995년 9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경기도 가평군 화학산에 놀러 갔다가 서울로 귀가하던 일가족이 하늘에 여러 대의 비행체가 일전 간격으로 늘어서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 일가족의 가장인 이모 씨는 공무원이었는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5, 6개 정도의 환한 발광들이 대형을 유지하면서 날아갔다고 한다. 이 보고가 있던 당시 나는 김선규 기자 사건과 피소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같은 날인 9월 4일에 발생한 원당 저수지 사건에 좀 더 집중했고 그 전날인 9월 3일의 일가족 목격 사건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영국에 갔던 10월 중순 이 사건과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분열하는 UFO. 그해 9월 내내 나는 UFO 사건과 관련해 이런저런 방송 출연 일정 때문에 너무 바빴다. 9월 25일에는 당시 인기가 가장 높았던 주말 쇼 프로그램인 토요일은 즐거워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개강을 앞두고 나는 더 이상 출국을 늦출 수 없었고 9월 말 영국행 비행기를 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경황이 없던 나에게 협회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10월 중순이었다. 그해 9월 3일 강원 케이블 TV 촬영 기자에 의해 UFO 동영상이 촬영됐는데 이 사진에 분열하는 UFO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소식을 접한 후 9월 3일 일가족이 목격한 UFO 사례를 떠올렸다. UFO 동영상 촬영 시간대와 일가족 목격 시간대를 비교해보니 일가족은 UFO가 분열된 후 날아가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 UFO가 촬영된 곳은 가평군 북면 화학산 인근이었다. 김 기자가 UFO를 촬영한 가평군 설악면 설공리와는 직선거리로 10km 남짓 떨어진 곳이다.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강원도 케이블TV 편성제작부 소속의 카메라맨이었던 이희용 씨였다. 그는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가을 스케치에 나섰다가 오후 5시 30분경 하늘에 떠있는 미지의 밝은 물체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분여가 지나면서 이 물체는 갑자기 위아래로 나뉘기 시작했다. 마치 세포 분열을 하듯이 수증기 같은 것을 배출하면서 여러 개로 갈라진 이 물체들은 비행관대처럼 날아가면서 일부는 깜빡깜빡 빛을 발하기도 했다. 느린 속도로 하늘을 날던 이 물체는 4분 정도 지난 후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1995년 한국 UFO 웨이브의 특성. 1995년의 UFO 웨이브를 정리해보면 한반도 중부 지역에 9월 3일부터 4일 사이에 UFO가 집중적으로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5년 9월 3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도 북면 화학산 인근 상공에 한 개의 밝은 광채를 내는 UFO가 출현해 비행하다가 여러 개로 분열된 후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을 강원 케이블 TV 이희용 씨가 촬영. 2. 1995년 9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경기도 북면 화학산 인근 상공에서 열을 지어 날아가는 6개의 발광체를 귀가하던 일가족이 목격. 3. 1995년 9월 4일 새벽 1시 30분경 경기도 양주군 남면 황방 1리 원당 저수지에서 2명의 낚시꾼이 낮은 위치에서 저수지를 가로질러 비행하는 괴 발광체 목격. 4. 1995년 9월 4일 오후 1시경 프로펠러기를 타고 계룡산 인근을 비행하던 현역 소룡이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팽이 형태의 은빛 금속 괴 비행체 목격. 5. 1995년 9월 4일 오후 4시경 가을 스케치에 나선 문화일보 김선규 기자가 노부부의 고추 터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급선회 하는 듯한 초음속 UFO 촬영. 이 5가지 UFO 사례에서 사실 어떤 일관된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비행 높이나 특성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모든 UFO가 동일한 모양과 비행 특성을 보였다면 우리는 어떤 비행체가 정말로 그곳에 나타났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UFO 현상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특히 분열하는 UFO의 경우 이것을 과연 어떤 생명체가 타고 있는 비행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나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UFO 웨이브가 2004년 11월 미국에서 발생했다. 이 문제는 이 책의 8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3장 로즈웰 사건의 진실.
1947년 7월 미국 뉴멕시코 주에 있는 로스웰의 한 목장에 UFO가 추락한 사건을 사람들은 로즈웰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 로즈웰 사건에서 추락한 비행 접시에 타고 있던 3명의 외계인들은 곧바로 사망했지만 1명의 외계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미 공군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외계인을 생포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로즈웰 목장에서 생포된 외계인은 로즈웰 공군 기지로 이송됐다가 다시 미국 CIA의 비밀 가옥으로 이송된 후 CIA의 집중적인 취조를 받게 됐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로즈웰 사건 당시 CIA의 비밀 기지에 수감된 외계인과 그를 간호했던 간호사 마틸다 간에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졌던 인터뷰 내용이다. 외계인이 수감된 그 비밀 가옥에는 미국 CIA 요원들과 국방성 고급 관리, 공군 장교들, 다양한 부분의 과학자들이 참여해 외계인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외계인은 전혀 그들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외계인은 자신을 정성을 다해 돌봐줬던 간호관 마틸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계인과 대화를 나눴던 여자 간호사는 미 공군 509 사단 소속의 간호 장교인 마틸다 맥클로이 상사이고 그 외계인의 이름은 에이럴이다. 외계인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들은 마틸다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마틸다 노트를 작성했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인류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마틸다는 로즈웰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이 지난 2007년에 외계인 인터뷰 내용을 책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마틸다는 외계인과의 인터뷰의 내용을 SF 소설의 형식을 빌어 세상에 알렸다. 외계인 인터뷰는 비록 간호사 마틸다 맥클로이가 소설 형식을 빌어 출간한 것이지만 모두 사실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외계인 사체 해부 동영상 1995년 10월 중순 나는 영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한국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KBS 다큐멘터리 부서의 이원혁 PD에게 온 급한 전화였다. 그는 내가 레이 산틸리라는 런던의 영화 제작자로부터 외계인 사체 부검 동영상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원했다.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에 UFO가 추락했고 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외계인들을 미군이 비밀리에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라는 루머는 매우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다. 이 PD가 구입하고자 하는 동영상은 바로 그렇게 회수된 외계인 사체를 당시에 해부했던 기록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전화 통화를 한 지 며칠 후 그는 촬영팀을 이끌고 런던에 왔다. 학기 중이라 연구실을 비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나는 직접 런던의 산틸리 사무실까지 동행해 그들의 필름 구입과 인터뷰를 도왔다. 레이 산틸리는 그해 8월 외계인 시체를 해부하는 장면이라는 낡은 필름을 공개해 전 세계인을 경악시켰다.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얼굴 대부분을 마스크로 가린 수술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들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묘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생명체를 해부하고 있었다. 이 필름은 1995년 11월 26일 KBS 1TV 일요 스페셜을 통해 방영됐다. 한동안 이 동영상에 대한 진위 여부로 논란이 있었고 2006년에 마틸리와 이를 제작한 이들이 스스로 이 동영상이 조작된 것임을 실토했다. 그렇다면 로즈웰에서 외계인을 회수했다는 그간의 소문은 모두 거짓이란 말인가? 로즈웰 사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방송 출연을 하면서 약방의 감초처럼 빼놓지 않고 받은 질문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로즈웰 사건에 관한 것이다.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이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 대답했지만 관심 있는 대부분의 질문자들은 이미 긍정적인 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가끔 있다. 2021년 5월 5일 밤 9시에 방영된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서 주로 다뤄진 것은 51구역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때 로즈웰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윤종신 씨와 로즈웰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매우 간략하게 그 사건의 문제점을 설명해 줬다. 로즈웰 사건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 7월 3일 윌리엄 브레즐이라는 농부가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즈웰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의 잔해를 발견하고 당시 보안관인 조지 윌콕스와 지역 신문사에 연락한다. 윌콕스는 미 육군 항공대에 연락했고 7월 7일 제스 마셀 소롱이 군인들을 데리고 브레즐과 동행해 잔해를 수거했다. 그리고 이를 회수해 조사했던 육군 항공대는 비행 접시를 포획했다. 라고 발표했다. 1947년 7월 8일 로즈웰 데일리 레코드의 비행 접시가 로즈웰 근교의 목장 근처에 추락했으며 공군이 그것을 회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됐다. 이 기사가 미국은 물론 AP통신을 통해 세계 각국에 배포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발표 내용은 24시간 만에 정정된다. 로즈웰 데일리 레코드의 보도가 나간 당일 육군 항공대는 기상 관측용 기구가 추락한 잔해를 회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7월 9일 이를 취재했던 로즈웰 디스패치는 윌리엄 브레즐이 발견한 것은 은박지와 종이, 테이프 그리고 막대였다고 보도하면서 사실상 육군 항공대의 발표 내용을 뒷받침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 전역의 유력한 신문들은 일제히 군 당국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비난 기사를 실었다. 이에 당황한 군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진 기자들에게 추락 잔해를 촬영하도록 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제8공군 지역사령부 사령관 로저 레이미 준장이 직접 참석했다. 동석한 기상부 당직 사관은 그 물체가 레윈 기상관측용 기구의 잔해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의 실무자였던 제스 마셜 쇼롱은 그때 공개한 잔해는 바꿔치기 된 것으로 진짜는 라이트 필드 공군 기지로 운반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급 비밀을 넘어서 로즈웰 사건은 4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은 티모시 굿이다. 1995년 10월 나는 KBS 다큐멘터리 팀과 그의 인터뷰를 주선해 줬다. 그 취재의 최대 관심사는 로즈웰 사건과 그곳에서 수습된 외계인 사체이므로 그와의 인터뷰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영국의 UFO 단체들과 연락해 런던에서 다큐멘터리 팀과 그 외의 인터뷰를 이끌어냈다. 그는 인터뷰에서 문제의 영상에 대한 말을 아꼈다. 그는 개인 리사이트를 하기도 하는 전문 바이올린 연주자로 UFO 연구는 취미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UFO 연구계에서 그의 위상은 높았다. 그는 1987년에 특급 비밀을 넘어서 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정보자 유화법에 따라 공개된 미국 정부의 비밀 문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 정부의 UFO 정책과 사건의 처리 과정을 추적 조사한 것으로 특히 관련 문서의 출처를 상세히 밝힘으로써 UFO 연구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책에는 출처가 불명확한 로즈웰 사건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4년 미국인 영화 제작자 자임 산드라는 송신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한 꾸러미의 소포를 받았다. 이 소포에는 1952년 11월 8일 로스코 힐렌괴터 제독이 당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브리핑 문서가 촬영된 35mm 필름이 담겨 있었다. 그 내용은 1947년 7월 초에 지상에 추락한 괴 비행체와 4명의 외계인 시신을 수거했다는 것이다. 브리핑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이 사건을 비밀리에 조사할 특수위원회인 MJ12의 출범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의 결론은 비록 그 실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MJ-12라는 암호명으로 극비리에 설치된 정부위원회가 로즈웰의 외계인 시체 조사를 지시한 뒤 이를 은폐했다. 라는 것이다. 이 책이 세계적인 초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로즈웰 사건은 다시 세인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 내용은 세계 각지 매스컴에 널리 보도돼 UFO 연구가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MJ-12 가설은 외계인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새로운 루머를 만들기도 했다. 즉 미국 네바다주 사막의 50일 구역에서 추락한 UFO와 외계인들에 대한 모종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루머는 더 나아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정치적으로 이끈 벤 에버 부시가 MJ-12를 주도했으며 이 위원회에서 아이젠하워와 외계인들 간의 미팅을 성사시켰다는 식으로까지 비약된다. 또한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납치해 생물학적 실험을 하고 가축 도살을 자유롭게 하는 대가로 그들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을 지구인들이 습득하는 것이 허용됐으며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B2 스텔스 기라는 식으로까지 진화했다. 하지만 이 문서 자체가 출처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의 조사에 따라 그것이 교묘하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그 후 그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이들이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해 미국 정부로부터 로즈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모글 프로젝트 1994년 6월 미 공군은 로즈웰 사건이 암호명 모글 계획에서 극비리에 개발한 음파 탐지기 추락과 관련돼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즈웰 일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부터 핵폭탄 관련 연구 개발의 중심지였다. 그곳의 로즈웰 육군 비행장에는 당시 유일한 핵폭탄 부대인 509 폭탄 그룹이 주둔하고 있었다. 나중에 좀 더 논의하겠지만 UFO는 핵기지나 핵항모 근처에 자주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즈웰에 UFO가 자주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추락체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1994년 미 국방부의 발표는 당시 로즈웰이 핵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비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연구나 실험이 극비사항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글 계획에서 실험했다는 음파 탐지기는 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발표에 따르면 모글 계획은 당시 로즈웰 인근 사막 지역에서 소련의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한 기상 관측 기구를 이용한 음향 탐지 실험이었다고 한다. 이때 사용된 장비는 185m 상공을 비행하는 기구와 은빛의 반사 레이더, 기타 음향 탐지 기구들이었다. 로즈웰 사건에 대한 미 공군의 최종 해명. 하지만 모글 계획에서 기구 탑승자는 없었다. 따라서 그런 기구가 추락했다면 여러 사람이 봤다고 주장하는 시신들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1994년 미 공군 발표 후에도 여전히 로즈웰 사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자 로즈웰 사건 50주년을 맞아 1997년 6월 미 공군은 로즈웰 리포트 종결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여기서 목격자들이 추락체에서 사체를 봤다는 사건이 사실은 1950년대에 실제 발생한 별개의 두 비행체 추락 인명사고가 짜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956년 KC-97 비행기가 이 지역에 추락해 11명의 미 공군이 사망한 사건과 1959년 유인기구가 추락해 2명의 조종사가 부상당한 사건이 교묘하게 조합돼 비행 접시 추락과 외계인 사체 목격담으로 둔갑했다는 요지이다. 미 공군은 이로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도 남지 않게 됐으며 이 보고서가 이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어떻게 1950년대의 사고가 1940년대 사고로 둔갑할 수 있단 말인가? 오퍼레이션 실버버그
그런데 그것이 외계인의 시신이 아니더라도 1947년 로즈웰에서 수거된 비행체에 시신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8공군 지역사령부 사령관 로저 레이미 준장의 손에 쥐어 있던 메모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메모 내용을 해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을 사용해 그 안에 담긴 몇몇 단어를 찾아냈는데 그 메모지에 원반이나 희생자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77년 미 공군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자 파퓰러 메카닉스는 그해 7월호에 나치 독일에서 추진하던 원반형 비행체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극비리에 진행한 연구인 오퍼레이션 실버버그와 오퍼레이션 파이 왓캣의 존재를 폭로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 육군 항공대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소재한 AVRO 에어크래프트 리미티드사에 위탁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만든 비행체는 원반형으로 사람이 타고 조종하는 제트 엔진에 의해 가동되는 수직 이착륙기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의해 어느 정도 비행 성능을 갖춘 비행체가 개발된 시기는 1953년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접시형 비행체가 개발된 장소로 보나 개발된 비행체가 비행하기 시작한 시기로 보나 로즈웰 사건이 이 비행체의 추락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 육군 항공대는 이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를 캐나다 회사에만 맡겼을까? 사실 접시형 비행체 개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나치 독일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1947년 당시 로즈웰 인구는 초극비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가장 핵심적인 장소였다. 결국 로즈웰 인근에서 접시형 비행체 실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로즈웰에서 수거된 추락체가 최종적으로 옮겨진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에서 나치 독일의 접시형 비행체의 풍동 실험이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 스텔스극의 개발은 1970년대 51구역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이런 초첨단 비행체 개발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로즈웰에 충고했던 509 폭탄 그룹과 맞닥뜨리게 된다. 1945년 일본 원폭 투하 이후 그해 말부터 이 폭격 부대는 로즈웰에 본진을 두게 된다. 원래 로즈웰은 최초의 원폭 실험이 진행됐던 트리니티에서 200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핵폭탄 연구 개발에 있어 당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 기지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연구 개발 목표는 원자폭탄을 실은 폭격기가 어떻게 하면 적국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이 유일한 원자폭탄 보유국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레이더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원폭의 유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아무리 원폭의 위력이 막강하더라도 그것은 원하는 지점에 제대로 투하할 수 없다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효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1945년에 일본이 원폭 투하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당시 레이더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7년 로즈웰에서 매우 초기 형태의 스텔스기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509 폭탄 그룹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최초 스텔스 폭격기인 B2 그리고 후속으로 FB111A를 개발했다.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개발했던 원반형 폭격기 호루텐 HOEE9는 B2 스텔스기와 그 형태가 매우 닮았다. 제트 엔진을 동력원으로 한 이 폭격기는 1945년 2월에 처음 시험 비행을 했는데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있었던 시험 비행에서 조종사가 사망했다.
하지만 시험 비행에서 이 비행기의 이착륙에 문제가 없었고 순항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한다. 미국이 1945년에 이 기종의 설계 도면과 실물을 확보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아마도 509 폭탄 그룹은 1947년경 나치 독일의 원반형 비행체를 기반으로 한 스텔스기 개발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극비 실험 도중 치명적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만일 그런 실험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희생된 이들은 다른 곳에서 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위장됐을 것이고 유족에게도 이런 식으로 철저히 비밀에 붙였을 것이다. 어쩌면 미 공군은 이런 윤리적 문제 때문에 이 사고를 끝까지 비밀에 붙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을 해본다. 나는 그 진상이 무엇이든 1947년 로즈웰에서의 사건이 외계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947년 미 육군 항공대에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나타나던 괴 비행체의 성능은 당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추락해서 인류에게 그 정체를 노출시킬 정도로 허술한 수준의 기술력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47년 미 육군 항공대에 보고된 UFO의 비행 수준과 특성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살펴본다. 1947년 미국 UFO 웨이브.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밝게 빛나는 물체들을 목격해 왔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필리니우스와 세네카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것들을 빛나는 방패들이라고 명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적어도 50여 차례의 괴 비행체에 대한 목격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은 그것들이 나치 독일의 비밀 무기라고 생각했다. 1947년 이후 그런 것들의 목격 보고 수가 급증했다. 그 형태는 대체로 원반형으로 묘사됐고 종종 구체나 타원체로도 보고됐다. 이따금 기둥처럼 세워져 떠 있는 시가 형태의 UFO도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원반 형태의 UFO가 분리돼 나온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소멸된다. 그것들의 속도는 종종 매우 빠르다. 레이더 장비에 의해 초속 19km인 것으로 측정됐다. 가속도가 너무 커서 사람이 견딜 수 없다. 만일 누군가 그 안에 있다면 벽면에 밀려가 뭉그러질 것이다. 만일 그런 보고가 3, 4건에 불과하다면 나는 그것들을 의심하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50건 이상의 그런 특정 보고가 존재한다. 모든 미군 요격기에 정착돼 있는 레이더 장비는 입수된 정보들을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부정확하지 않다. 케네스 아널드와 비행 접시. 한 민간인이 1947년 6월 24일 세계 최초로 UFO를 목격했다. 그의 이름은 케네스 아널드였다. 이 이름은 UFO 출현 역사를 말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된다. 어떻게 한낱 민간인에 불과한 그의 이야기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일까? 그는 아이다호주의 보이스의 목장 주인이면서 소방기기 제조 사업을 하는 실업가였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그의 경력의 전부였다면 그가 오랫동안 유명세를 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동시에 그 지역 부보안관 임무를 수행했으며 아이다호 수색 및 구조자원 비행단의 일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UFO 목격 사례는 언론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날도 그는 자신의 비행기를 몰고 실종된 군 수송기를 찾기 위해 미국 워싱턴주 레이니어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수색 비행 도중 그는 대형을 지어 날아가는 9대의 이상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고 이 사건은 여러 지역 신문의 머리 기사로 다뤄졌다. 아널드는 그 다음 날 이스트 오레이거니안이라는 신문사의 기자인 빌 베키트와 놀란 스키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고 그때 자신이 목격한 물체를 묘사하면서 접시, 원반, 그리고 파이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스키프는 그날 기사를 작성하면서 접시 같은 비행체라고 썼다.
그는 또한 아놀드가 본 것이 미군의 시험용 비행기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선 통신용 기사를 작성했고 이 기사를 AP통신사에서 미 전역에 보도했다. 그런데 AP통신사는 스키포의 기사를 더 축약하는 과정에 비행 접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 그러자 미 전역의 언론사에서 이 기사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을 보였고 아놀드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다. 아놀드 사건은 그것이 최초로 보고된 UFO 사건이라는 점이 주로 조명됐는데 사실 그의 목격에는 훨씬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 그가 짐작한 비행 접시들의 속도가 음속을 훨씬 상회했다는 점이다. 레이니어산의 지형에 익숙한 그는 그 괴 비행체들의 속도가 약 초속 0.76km 정도 된다고 추정했는데 그것은 음속의 2배가 넘는 속도이다. 이 수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아놀드는 나중에 초속 0.54km로 정정했다. 그래도 역시 이 속도는 음속을 뛰어넘는 극도로 빠른 속도였다. 당시 비행속도 세계 최고 기록은 초속 0.29km, 음속의 0.8배 정도였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초음속 비행을 하는 비행체를 만들 수 없었다. 인류 최초의 음속 돌파 비행 기록은 아놀드 사건 발생 몇 달 후에 달성됐다.